그 로마 여행하시면서 가기 전에 뭔가 어떤 걸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예, 가기 전에 보고 싶었던 것들은 어떤? 로마는 가기 전에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이태리 말로 콜로세오라고 책에 적었는데 콜로세오 포로 로마노 거기는 이제 아테네의 아고라나 이런 데 비슷한 데잖아요. 아고라 플라 가지고 합쳐놓은 것 같은 데고 그다음에 뭐 그 미켈란젤로가 이제 손을 댔던 뭐 여러 개의 광장, 바티칸 뭐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 뭐 이런 데는 가보고 싶었죠. 원래부터 찍어서 갔고 대전차 경기장터라든가 이런 데들은 이제 고대 유적이니까 판테온 이렇게 포함해서 이런 데는 미리 찍어서 갔고요. 그럼 한 이틀 하니까 이제 이틀 반 정도 하니까 대충 다 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나머지 시간은 작은 편이죠. 다른 대도시에 비하면. 예. 걸어 다닐 수 있죠. 예 조금 힘들긴 해도 네. 고대 유적은 걸어 다니면서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이제 테르미니역 근처에 숙소가 있었는데 거기서 지하철 타고 그냥 콜로세오역에 내려서 거기서 하루 종일 걷는 거예요. 보면서 예, 걸어 다녀도 판테온까지 가는 하루 일정이 걸어서 충분히 다닐 수 있어요. 판테온에 가서 보고 나면 다리가 엄청 아프니까 그때는 뭐 또 버스 타고 숙소로 가면 되고 지하철 타거나. 예. 그러면 이 로마 여행에서 좀 중점에 둔 그 어떤 핵심적인 그 스토리라고 할까요? 그건 어떤 게 있을까요? 로마는 이제 크게 보면 두 개죠. 하나는 콜로세오를 비롯한 고대 유적, 이 고대 로마 제국을 보여주는 유적, 이거 하나 한 덩어리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바티칸이죠. 이렇게 교황청에 딸려 있는 바티칸 박물관, 베드로 대성당까지 포함해서 그 바티칸이라는 특이한 그런 구역, 그 두 개가 원래 이제 목표였고요. 그거 보는 거는 뭐 남들 보는 것처럼 다 봤어요. 달리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유명한 것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예,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현지에 가서 생각한 거는 뭐부터 보든지 간에 팔라티노 황궁터에는 황궁은 아니에요. 다 무너지고 뭐 벽하고 뭐 이런 것만 남았으니까 팔라티노 황궁터에서 시작해도 괜찮고 언덕 위에 아니면 콜로세오를 보고 나서 올라가서 그 팔라티노 언덕 위에서 로마 시내를 봐야 된다. 고대 로마를 보려면 그게 되게 제가 가보고 내린 결론이었어요. 갈 때는 그 생각을 못 했죠. 근데 올라가 보니까 역시 황제가 서 있던 자리에서 도시를 둘러보는 게 이게 이 도시의 공간 구조를 이해하는 데는 제일 좋구나. 그래서 거기서 꽤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팔라티노 황궁터에서요. 그러니까 아테네 이 파르테논 신전에서 아테네를 내려보다 볼 때는 되게 막 그 애잔하고 이 그 많은 것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하는 어떤 상실감을 느끼게 되는데 로마의 그 언덕 위에서 저는 핀초 언덕에서 봤는데 그 언덕에서 내려다본 로마는 아직도 건재하거든요. 예. 그 느낌이 아직도 풍요롭고 아직도 웅장하거든요. 그런 그 느낌을 이렇게 황혼역에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해가 질 때쯤에 어떤 그 굉장히 충만하고 풍요로운 느낌, 그 느낌 속에서 막 연인들이 엄청 데이트를 많이 해요. 정말 낭만 폭발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이제 로마를 내려다보면 로마의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면 거기에 이제 중간에 바티칸도 보이고 예, 바티칸이 마치 도시 안에 나라가 들어있는 거니까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바티칸과 로마 전체를 볼 수 있는 그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로마가 지형은 그렇더라고요. 테베레강이 있고 그 테베레강의 동쪽에 도시가 형성이 됐는데 언덕이 다 7개인데 6개는 외곽에 있고 옛날 고대 도시의 외곽. 지금은 다 이제 도시 아니지만 외곽에 있고 맨 가운데 혼자 솟아 있는 언덕이 팔라티노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대 로마 건국 신화도 그 팔라티노 언덕이고 뭐 형제간에 죽이고 뭐 그죠? 뭐 형이 동생을 죽였나? 하여튼 죽이고 로물루스가 이제 왕이 되어서 왕국을 세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팔라티노 언덕이 이제 가운데 혼자 솟아 있거든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포로 로마노는 완전 저지되고 근데 그 언덕에 서서 사방을 이렇게 쫙 보면 엄청 해먹었구나. 한때 정말 잘 나갔던 도시구나.
그 2000년 전에 이 정도의 도시를 만든 그 부라는 것이 다 어디서 왔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좀 개미집 보는 느낌도 들어요. 개미집이요. 네, 지금은 개미가 안 사는 개미집, 어마어마한 규모로 만들어 놓은 개미집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었고, 여기는 정말 권력이 어마어마했구나 그런 느낌도 확 오죠. 그래서 제가 로마를 그 책에는 그렇게 썼는데, 지금은 좀 이제 한 발 물러서서 은퇴한 사업가, 한때 엄청 잘 나갔던 사업가, 지금은 돈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낡은 양복이지만 완전 비싼 명품 양복을 걸치고 있는 이 은퇴한 사업가를 보는 느낌? 그런 거 있었어요. 애잔하진 않아요. 로마는 보면 로마 불쌍하진 않아요. 야, 전혀 안 불쌍해요. 네. 좀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한때 엄청 잘 나갔던 사람이라는 걸 충분히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존중해줘요, 누구나. 예. 아테네는 좀 무시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뭐 별거 없네, 뭐 조그맣네, 뭐 이러면서 막 무시하는데, 상상력을 장착하지 않으면 감동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로마는 애지가는 사람이 오면 센 놈이네 그런 느낌 하고 오죠. 그러니까 무시할 수가 없어요, 로마는. 네. 그러니까 석조 건축의 위대함을 로마가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돌로 된 것들은 아무리 무너져도 그 폐허마저도 웅장하잖아요. 그런 콜로세움이나 포로 로마노를 보면 사실 굉장히 많이 훼손됐는데도 이게 훼손된 게 이 정도인데 원래 어땠을까? 완전히 건재했을 때는 언제 어떻게 보였을까를 상상하게 되고, 그 석조 건물의 어떤 뭐랄까요, 거의 그 건축술에 있어서는 로마 사람들이 가장 획기적인 발견을 많이 했잖아요. 일본에도 로마 수로가 있더라고요. 수로 기술이 어마어마했죠. 이제 로마가 지금 우리 이스탄불에 가도 그 이스탄불의 지하 궁전 같은 저수조, 궁전이 아니고 이제 지하 저수조인데, 그게 그런 저수조가 그 당시 컨스탄티노플, 그러니까 이스탄불이 되기 전에 그 도시 동로마 제국 수도인데 거기 몇백 개가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수로 기술은 원래 로마에서부터 엄청 발전한 거였고, 그게 뭐 오랫동안 이어지죠. 계속 발전해 가면서. 그리고 기술적 발전도 컸고요. 뭐 로마의 민법이나 또는 형사법 체계라든가 민사 분쟁에 관한 거라든가, 돈이 많은 사람이 많으니까 민사 분쟁이 많을 수밖에 없죠. 아테네에도 그런 게 있었지만 로마에 오면 사법 체계가 엄청나게 이제 정립이 되고, 그다음에 대규모의 행정기관, 행정조직 이런 것, 관료 집단 이런 것들이 최초로 형성되는 게 로마예요. 이 서구에서는. 뭐 중국은 뭐 그보다 더 먼저 그런 집단이 형성이 됐지만, 그러니까 그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서도 로마가 나중에까지 남긴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죠. 보세요. 지금 무슨 일본에만 로마 수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여의도 국회의사당 지붕이 어떻게 생겼어요? 돔이잖아요, 돔. 네, 도움형으로. 예, 안에 들어가 보면 위에 전구들 쫙 붙여놨는데요. 구멍만 뚫려 있으면 판테온 비슷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물론 웅장하지만 이 로마의 건축은 굉장히 남성적인, 그런, 그러니까 힘을 과시하는, 그런 식의 문화가 되게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 아테네는 그 아테네 여신의 이름을 딴 거 맞죠? 아테네 문명의 그 중심에는 어떤 여성성이 있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게 되거든요. 뭔가 이렇게 부드럽고 그래요. 배려하고 네, 연대하고 보살피는, 그런 여성성을 저는 건축이나 어떤 문화에서 좀 느꼈거든요.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좀 사납지는 않죠. 네. 이 고대 아테네의 건축들은 우선 규모가 작아서 그럴 거예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으면 그렇게 크게 막 힘을 안 넣어도 되거든요. 로마는 그 페리클레스라는 수석 시민의 권력하고 로마 황제의 권력하고는 이거 1대 100, 1대 1000, 1대 만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크기 때문에 그거를 건축으로 보여주려면 그 아테네의 건축 양식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로마는 진짜 세요. 네. 그래서 이런 로마의 어떤 웅장함, 남성적인 어떤 건축, 또 이 판테온 양식의 힘은 아직도 여전히 강력하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판테온 얘기로 우리가 마무리를 하고 다음 도시로 넘어갈까요? 판테온은 이제 만신전이죠, 만신전.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만신전이니까 그게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를 국교로 하기 전까지는 다신교 민간 신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신화는 사실은 그리스 신화의 복제품이에요. 이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있을 때 그때 이 로마라는 나라도 처음에 왕정을 하다가 공화정으로 바뀌어서 500년을 왔어요. 공화정이. 근데 아테네 민주주의보다는 로마 공화정이 좀 더 발전된 형태였어요. 근데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영향을 엄청 받았죠. 로마도. 그 조그만 바다 하나 사이에 두고 있으니까. 그 신화가 보면 이제 라틴어랑 그리스랑 달라서 이름만 달라져서 그렇지 기본 구조는 그리스 신화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다신교의 세계관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판테온을 지을 때 자기들이 좋아하는 신을 그 아크로폴리스 위에 뭐 파르테논 신전, 에레테온 신전, 니케 신전 있듯이, 근데 여기는 하나 지어놓고 거기다 신들을 다 모신 거예요. 그렇죠. 만신전. 예, 만신전이에요, 그게. 근데 이제 그 판테온의 역사를 보면 집 자체를 워낙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에 그게 누가 부시지는 못했어요. 그러고 이제 기독교를 국교화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만신전에 만신이 있던 자리에 하나씩 쫓아내고 거기 뭐 예수상 들어오고 뭐 성모상 들어오고 뭐 벽화도 뭐 이렇게 기독교 성화로 바뀌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바뀌어 나갔고, 나중에 관리도 교황청에서 또 했기 때문에 이제 건물이 잘 유지가 됐어요. 근데 그게 그 도움의 원조잖아요. 그만한 도움이 나오는데 도움 천장이 나올 때까지 1000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그만한 규모의 도움이 없었어요. 이스탄불에 있는 이제 콘스탄티노플 시절에 지었던 그 하기야 소피아, 아야 소피아 박물관의 도움이 판테온보다 조금 작거든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렇게 큰 도움을 수학이나 뭐 이런 역학 이런 게 아직 발전하기 전인데 도대체 어떻게 지었을까? 그런 신기한 감정에 좀 사로잡힐 수 있어. 가보면 그 되게 특이한 건물이고. 판테온은 진짜 오래된 건물인데 아직도 지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만큼 안정적인가 봐요, 이 돔 구조가. 마모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그 중앙에 뚫려 있는 구멍이에요. 돔 한가운데 뚫려 있는 구멍이요. 이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아테네 건축 양식 흉내낸 것 같다, 그냥 그런 느낌인데 딱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처음에 안이 어둡잖아요. 딱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맨 먼저 위에서 빛이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보게 돼요. 한참 해서 이제 이렇게 눈이 익숙해져서 주변을 돌아보면 거기 이제 기독교 예배당식으로 바뀌었고, 나중에는 약간 현충원 기능 같은 게 붙여져서 좀 세속화됐죠. 그게 이제 좀 있으면 이렇게 들어오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 빛 때문에요.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이 되게 대단해 보이지만 그 돔 중앙의 그 구멍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저 빛이 없으면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히려 저는 판테온의 그 벽 쪽에 있는 부조나 뭐 조각상이나 그림이나 이런 것보다요, 빛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가, 그거를 거기서 제일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요. 이 테마는 만신전인데 들어가 보면 마치 태양신을 숭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굉장히 역동적이면서도 아직도 매력적인. 그러니까 그런 건물을 짓겠다고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그게 되게 신기한 거죠. 그 구멍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조절이 될 것 같거든요. 자연 조명도 되고, 환기도 되고. 습도 조절도 되고 다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모방을 엄청 많이, 지금까지도 모방하고 있잖아요. 하여튼 돔지붕 얹으려고 엄청 노력해요. 예. 돔을 통해서 어떤 그 권력을 표현하고 이런 것들은 아직도 모든 나라를 향해서 이제 전파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로마는 근데 제가 가기 전에는 몰랐는데요. 로마를 한 바퀴 안 가봤지만 가기 전에는 로마는 워낙에 볼 게 많은 도시니까 이제 막 조사를 해서 갔어요. 가서 빨리빨리 그걸 보고 나서 시간이 좀 남아서 자, 이제부터는 아무렇게나 다닐까? 이제 그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뜻밖의 발견을 허락하는 도시라는. 네, 그러니까 물론 다른 도시들도 다니다 보면 파리에서 뜻밖의 것을 만나기도 하고 하는데, 로마는요 그런 뜻밖의 이벤트를 무지 많이 만날 수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숙제가 되게 많아요. 일단 한번 가서 꼭 봐야 될 이제 바티칸하고
여기 고대 유적을 일단 봤다 그러면 두 번 갈 필요는 없잖아요. 거기를. 거기 그렇게 예쁘지도 않고 뭐 좋지도 않아요. 그냥 로마를 갔으니까 그걸 안 보면 기본을 안 하는 거니까 보긴 봤는데, 사실은 시간이 더 있으면 그냥 목적지 없이 그냥 다니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가다가 뭐 이거 뭐지 싶으면 멈춰서 검색해보고 들여다보고 앉아서 보고 이러고 싶은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짧은 시간을 제가 정처 없이 다녔는데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그런 것들 많이 봤어요.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그 제가 책에다 또 적었는데 그 피오리 광장에 있는 그 조르다노 브루노 동상이요. 엄청 흉한 동상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무서운 동상을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동상 자체가 저는 느낌이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그게 그거인지 모르고 갔거든요. 전 깜짝 놀랐어요. 그때서야 브루노가 화형을 당했다, 교황청한테. 그건 알고 있었는데 그 피오리 광장이 그 화형식을 한 장소인 건 모르고 갔거든요. 그러고 나서 거기 브루노 동상이 서 있는 걸 보고 그 노점이 서는 장터 가서는 그 야채 뭐 파스타 건면 이런 거 파는 그 노점상들이 쫙 그 날마다 들어오고, 특히 주말에는 더 크게 장이 서는 이런 공간에서 청소년들은 담배 피고 있고 뭐 아무도 브루노를 안 봐요. 왜냐면 그 로마 사람들은 그 동상이 거기 있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굳이 그 동상을 볼 필요가 없고, 근데 관광객들은 브루노의 동상을 보러 그 광장에 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니다가 본 건데, 그때가 바티칸 교황청을 갔다 온 뒤여가지고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보면서. 그러니까 그런 식의 뜻밖의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제가 본 거는 극히 일부여서 나중에 다시 로마를 가게 되면 그때는 유명한 유적지나 이런 데 가지 말고 그냥 며칠 동안 뒷골목만 써다니고 싶다. 그런 욕구를 느꼈어요.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교황 클레멘스 8세는 브루노가 회개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극단적 이단자라고 판정했고 종교재판소는 사형을 선고했으며 열흘 후 교황청은 피오리 광장에서 그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불태워 죽였다. 그러니까 브루노가 이 정말 훌륭한 과학자였는데 자신의 지금 같았으면 막 엄청 막 아인슈타인처럼 대접받을 수도 있었는데 완전 그 발견 때문에 오히려 그 학문적인 발견이 이 사람을 이단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요. 교황청에서는 이 사람을 7년 동안 재판을 하면서 너의 그 과학에 대한 모든 이론과 신학에 대한 너의 입장을 다 파기해라. 살려줄게. 철회해라. 이게 전부 다 허위라고 인정을 해라. 갈릴레오는 연기로 인정을 했죠. 갈릴레오 선생은 신학자가 아니었으니까 어찌 보면 좀 쉬웠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브루노는 사제였단 말이에요. 사제이고 과학자인데 이 사람 끝까지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내가 발견한 이 과학적 진리와 그다음에 그 신에 대한 교황청의 신학적 입장은 얼마든지 조화를 시킬 수 있다. 그 교황청의 신학적 입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관념과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리 이런 것들과 내가 지금 책에 쓴 그런 우리 이 물질 세계에 대한 과학적 이론, 이 둘은 양립 가능하다는 주장을 안 굽혔어요. 그리고 그 종교재판소의 재판관들을 보고 당신들이 진리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브루노를 생각하면 되게 가슴이 아파요. 선생님이 이렇게 쓰셨네요. 브루노는 진리를 확신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교황청의 권력자들은 자기네가 진리라고 주장해온 것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죄 없는 과학자를 불태워 죽였다. 그들이 그토록 소망했던 천국에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행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용서할 사람도 용서를 청할 사람도 모두 죽고 없으니 말이다. 유시민 선생님의 어떤 뭐랄까요? 평소에 그 역사학에 대한 관심과 또 여행이 잘 어우러져서 나오는 문장인 것 같아요. 좀 화가 났어요. 제가 피오리 광장에서 브루노 동상을 보고 있는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서 메모지에다가 몇 장 이제 메모를 했어요. 나중에 돌아와서 그 메모지를 보니까 그 광장에서 제가 느꼈던 감정이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다니면 메모가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그 피오리 광장
쓰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사진보다도 메모가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사진은 감정을 담아내진 못할 때가 많거든요. 이제 어떤 광경은 담을 수 있지만, 근데 메모는 제가 진짜 느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언젠가 꼭 글을 쓰고야 말 거야 하는 어떤 좀 오기가 생겨요. 잘 모르겠는데 뭔가 이렇게 분노도 있을 때도 있고 또 감동이 있을 때도 있고, 또 로마 같은 경우는 로마 사람들만이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이민자들이 많이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는 마치 뭐랄까요, 이탈리아의 뉴욕 같은 그런 느낌을 줬고, 이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도 로마를 새롭게 만들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로마는 사실 물론 콜로세움도 좋고 다 프로 로마노도 좋지만 더 많이 걸을수록 더 많이 또 새로운 브루노 같은 어떤 새로운 옛 것과 새 것이 만나는 그 우연의 이질성의 만남이 가능한 곳이 아닐까. 그러니까 로마는 다시 가면 네. 이미 가본 유적지를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바티칸도 다시 가고 싶지는 않아요. 한번 봐서는 됐지. 근데 그 나보나 광장, 피오리 광장 가는 길에 골목길 있잖아요. 거기는 한 번 걸었던 골목이라도 또 가고 싶은 거 있죠. 또 다를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로마는, 그러니까 내가 다시 가보고 싶은 로마는 고대 로마도 아니고 중세 로마도 아니고 결국 르네상스 이후에 근대 이후에 만들어진 로마.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난 로마를 되게 일부만 보고 왔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선생님 진짜 대단하신 게 4박 5일씩 보셨는데 최근 걸 쓰셨어요. 저는 한 도시를 한 대여섯 번 가야 한 챕터를 간신히 썼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좀 구라가 센 거예요. 구라가 센 거지. 이 공부하는, 사실은 저도 근데 쓰면서 느낀 건데 막 여행을 하면서 뭔가를 많이 글을 쓰기는 어렵잖아요. 메모도 그렇게 많이는 못해요. 그런데 갔다 와서 그 도시에 대한 인상과 그 도시에 대한 진정한 애정이 생기고 난 다음에 더 많이 조사를 하고 나중에 어떤 인문학적인 그 자료 조사를 더 많이 하면서 도시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기 전에 사전 조사를 하잖아요. 특히 책을 쓰러 가는 거니까 여러 번 오래 갈 수가 없으니까 원고지 200장을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사전에 로마 하면 로마에 대한 조사를 쫙 하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정보들을 추려서 메모를 해둬요. 근데 갔다 와서 그 메모들을 다시 보니까요. 이딴 거를 내가 뭐하러 여기 정리를 해놨지, 이런 것들도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참고 서적이나 이제 이런 검색 엔진을 통해서 모은 정보들을 이렇게 꾸려놓은 걸 보고는 이걸 왜 이렇게 해석했지 내가? 가기 전하고 갔다 와서 하고 그 똑같은 정보인데 그것을 해석하는 어떤 느낌 이런 게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여행을 해봐야 되는 거구나. 예. 그러니까 여행을 가기 전에도 많이 준비를 해야 되지만 갔다 와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아름다운 여행은 여행이 끝난 후에 내 마음속에서 다시 시작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좋은 표현. 예, 여행이 끝난 다음에 계속 제 마음을 어디론가 떠돌게 하는 거예요. 똘레도 같은 곳이 그랬는데, 똘레도는 그냥 골목길이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도 성벽이 있고 유적이 있지만 계속 똘레도의 골목길 어디선가 저의 또 다른 도플갱어가 막 돌아다니고 있는 듯한 느낌을, 왜냐면 그 골목길이 너무 좋아서 계속 몇 년을 헤매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 그러니까 여행이 끝나도 아직 내 마음속에서 그 여행이 계속되는 느낌은 끝나고 나서 계속 회상하고 공부하면서 더 그 감정이 증폭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그래서 일본의 네 도시 중에 내일 당장 짐 싸서 어디 한 군데를 가라 그러면 어디를 갈까 보면 로마를 가고 싶은 거예요. 로마를 걸어 다니면서 다시 한번 그 뜻밖의 발견을 하고 싶어요. 그럼 뭐가 있는지 되게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골목길을 다니다 보면 또 뭐가 나타날까. 그런 로마를 또 가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또 중간에 제가 궁금한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과 같이 가신 거잖아요. 사모님이 이번에 이제 사진 작가 역할을 그 한경애 선생님과 함께 가시면서 이제 이번에 이 책을 위해서 사진도 배우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에피소드도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이 같이 여행을 하시면서 한 분은 메모를 하시고 한 분은 사진을 찍고 이러면서 또 재밌는 일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원래 제 아내는 여행을 좋아해요. 네. 저는 안 그래요.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익숙한 공간에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를 좋아해요.
매일 작업실에 출근하시면서. 예. 매일 작업실에 출근해서 책 읽고 글 쓰는 걸 제일 좋아해요. 제천은 안 가본 데 가는 걸 좋아해요. 출판사에서 제안을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라고 하고 집에 가서 물어봤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함께 여행할 수 있으니까. 당신이 사진을 찍으면 어때? 네. 그 수학 박사가 뭐 강의하고 이런 거 이제 좀 그런 거보다 여행을 하면서 사진을 찍으면 어때? 그래서 좋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사진을 배우러 이제 어디 대학에 수학 강의는 안 하시는 거예요? 예, 안 해요. 이제 예술가가 되신 예, 거예요? 학문에서 수학에서 사진으로 이렇게 전향을 한 셈이죠. 아티스트가 되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디 대학에 사진 아카데미 등록해서 네. 배우고 네. 그다음에 같이 뭐 이 동호회 많더라고요. 사진 찍으러 다니고 그러고 이제 저하고 같이 유럽 가서 사진 찍고 네. 그렇게 하는데 본문에는 안 나오고 싶대요. 그래서 그 프롤로그에만 잠깐 등장하셨군요. 네. 서문에만 잠깐. 네. 이게 본문에 우리라고 돼 있는 건 저하고 제 저하고 그렇죠. 둘이가 우리예요. 네. 그렇게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사진을 찍으니까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럼요. 걸어 장비가 얼마나 무거워요. 걸어 다녀야 돼요. 차를 네. 타고 다니면 사진을 못 찍어요. 그렇다고 해서 짧은 거리 떨어져 있는데 차를 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보고 다음 목적지까지 걸어서 15분이다. 그러면 15분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조금 먼 데 있다. 그 다음 갈 데가 꼭. 그러면 이제 노면전차를 트램을 타거나 이렇게 하면 근데 15분쯤 가서 뭐 거리 풍경은 많이 찍었으니까 15분쯤 걸어가서 그 다음에 다시 카메라를 꺼내야 되잖아요. 카메라 무거워요. 생각보다 그게 걸고 다니니까 카메라를 제가 이제 무거우니까 디스크 걸려 내가 맬게 그러고 딱 맸는데 의외로 그게요 걸고 한 10분 걸으면 힘들어요. 그럼요. 3kg가 넘을 거예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여행을 갔을 때 카메라를 더 작은 걸 샀어요. 렌즈도 처음엔 잘 몰라서 좀 큰 렌즈를 달아서 갔는데 그렇게 큰 렌즈가 필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예, 모든 렌즈를 다 줌을 할 필요도 없고 예. 내가 필요한 풍경을 내가 찍으면 되니까. 예, 그래서 예. 처음에 갔을 때 모르고 큰 카메라에 큰 렌즈 가지고 갔다가 배낭으로 삼각대까지. 들어가죠. 그다음에 폰카로 찍었어요. 예, 제가 포터예요, 포터. 제가 짐꾼이에요. 카메라 이러면 예.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메고 다니는 시간이 사진 찍는 사람이 훨씬 길죠.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을 여행하면서 사진을 찍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 스마트폰으로도 사진을 같이 찍잖아요, 다니면서. 네. 근데 그 카메라가 제일 좋은 걸로 샀어요, 최근에. 이제 다음에 갈 때는 이걸로도 찍으리라.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게 사진집이 아니라 유시민 선생님 부부의 어떤 생각과 여행을 담은 그런 거니까 스토리텔링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찍을 때, 여기 분위기 묘해, 찍자. 마침 유명한 건축물이나 콜로세오 사진이나 이런 거는 블로그에 탁 치면 싹 다 나오잖아요. 굳이 그런 사진을 우리가 여행 다니면서, 물론 찍긴 찍어요. 왔으니까 찍긴 찍어야 되지. 찍긴 찍지만, 이렇게 다니다가, 여기 분위기 묘해. 그 분위기 되게 좋아. 그럼 이 분위기를 사진에 어떻게 담을 수 없을까 해서 찍는 거죠. 찍는 건데, 책에도 그런 사진을 많이 쓰려고 노력은 했는데 아직은 베테랑 사진사가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첫 작품인데 굉장히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렇게 둘이 사진 찍으면서 얘기하시지 않으세요? 저도 사진 작가랑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이거 좀 이렇게 찍어달라고 막 부탁을 하면 네가 해 막 이러면서 네가 해봐 그렇게 나오나 하면서 막 둘이 막 티격태격 하기도 하고 재밌어요. 사진을 탁 찍으려고 그러는데 빨간 원피스를 입은 어떤 중국 여자분이 그 피사체가 되고 있는 공간에 한가운데로 쑥 밀고 들어와서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 일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좀 이따 찍어. 저분 나가고 나면 뷰파인데 사라지면 찍어 이러면 아니야 그냥 찍어도 돼. 막 찍어요. 어떡하려고 그랬더니 포토샵으로 다 날릴 수 있어. 포토샵으로 불가능한 게 없대요. 네, 그리고 구도 좀 제대로 좀 잡지 이러면 나중에 다 자를 거야. 그게 그렇더라고. 난 몰랐는데 포토샵으로 부분만 잘라서 해도 책에 쓰는 사진이니까 해상도가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그럼요. 근데 나중에 와서 그 사진을 다시 보니까 그 부다페스트에서 찍은 사진인데 그 중국 여자분이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는 사진이
그분이 없는 사진보다 훨씬 분위기를 잘 전달한다.